자, 통치행위. 기출이 된 적은 있지만 많이 기출이 뭐 빈출됐거나 그랬던 경우는 아니에요. 우리 기출에서 역대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거죠. 어려운 그런 지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6번 같은 경우 조금 정답률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다 맞았다 뭐 이러면은 뭔가 하나가 틀린 거 있지 않을까 막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나를 틀린 걸 막 찾아내려고 꼼꼼하게 보고 함정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또 26번 행정법의 1번 문제죠. 1번 문제다 보니까 1번부터 4개가 다 맞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가져서 막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하나를 틀리게끔 막 여러분들이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객관식은 좀 틀리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26번은 정답률이 좀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식의 어떤 난해한 점이라고 할까,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할까, 학설이든 교수님의 견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지문을 만들 때에는 판례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판례의 표현을 조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넣어가지고선 뭐 복수 정답이라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험생이 약자잖아요. 출제하는 사람이 뭐 수험생을 눈치를 보고 출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경향에서는 좀 우리가 판례 문구 같은 거를 좀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일단 조문에 있는 문구는 무조건 정답인 거고, 그 다음에 조문에 없는 표현이라면 이제 판례 문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객관식의 어떤 좀 문제점이 맹패죠. 자, 그렇기는 한데, 자, 아무튼 통치행위라는 거는 행정 분야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자경 또는 행정 자경은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통해 가지고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권력 분리 원리인데, 그런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인 어떤 통치행위는 이제 사법심사를 좀 제외시키고 제한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서운을 주는 거, 그러니까 뭐 훈장 주는 거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아요. 근데 서운을 취소하는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죠. 자, 통치행위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예요. 자, 이거는 판례 표현이죠. 판례 표현.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 판단 주체가 아니라 통치행위의 주체는 사법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 권력이 다 통치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입법행위도 할 수 있고, 행정도, 입법부도 통치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부도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어떤 판단. 사실 판례 표현은 이거 오로지, 이거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어떤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거 역시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헌재 같은 경우는 헌재도 통치행위를 판단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헌재에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통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한 그런 거를 외워가지고 분류하면서 외웠을 텐데, 자, 이게 판례에 따름이에요. 판례에 따름. 대법원에서는 우리만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지문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가 판단한다.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맞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판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거, 이거 자체는 통치행위죠. 근데 그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통치행위의 어떤 부수적인 행위라고 해야 될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이제 북한 측에 어떤 그 비용, 대금을 그러니까 돈을 송금한 행위, 요거 자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하는 어떤 부수적 행위지만은 그 부수적 행위를 별개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지문이 돼요. 자, 넘어가셔서 사법관계다 공법관계다, 단순하게 좀 암기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판례 부분을 여러분들이 1차에서 이 판례 하나하나의 어떤 사안을 다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법관계야,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야,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야, 막 이렇게 평가를 공부한다면 공부의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법관계 같은 경우는 전사실 매일 당취득해, 그 다음에 마조 이러면서 외워
외웠죠. 그죠? 그래서 전사실 매일 당취득해 마조의 자, 마사의 기수 면허 취소 다투는 소송, 이거는 사법관계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죠. 사실 이거는 우리 기출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다른 4개의 지문을 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5번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8번. 사실 28번은 물론 조문이에요. 이제 행정기본법에 있는 조문 같은 건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공법상 계약 뭐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작용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공법상 계약에도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된다. 이건 당연히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공법상 계약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은 당사자 소송에 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법상 계약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고, 갑자기 확약이 나오게 되는데, 자, 확약하고 비교가 나오는데 역시 이 기출이 됐었던 지문인 거죠. 자, 그래서 확약이라는 거는 행정청이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어떤 약속, 일방적인 행위인데 계약이잖아요. 공법상 계약은 물론 계약을 통해서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작용 파트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계약이다 보니까 복수 당사자의 의사합치, 자, 이렇게 확약과의 어떤 구분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사법상의 계약과 뭐 계약만 한정하거나 공법상의 계약만 한정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자,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틀리고, 오히려 판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판례는 이거는 사법관계에 해당돼. 그래서 사법관계의 어떤 민법의 어떤 적용을 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판례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기 때문에 뭐 공법상 계약에 그럼 무조건 사법상 계약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여기서는 공공계약은,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된다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틀리고, 그냥 사법상 계약이 훨씬 많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서 행정규칙이죠. 행정입법 파트예요. 행정입법 파트에서 뭐 법규 명령 아니면 행정규칙 뭐 둘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좀 쉽게 나왔어요. 쉽게. 자,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성력이 없고 법원성이 없고, 그죠? 따라서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라는 어떤 판례 표현이죠. 너무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자, 2번을 답을 택하는 거에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뭐 조금 쉬운 문제나 그냥 평이한 어떤 지문 같은 경우는 정답에 해당되는 것만 좀 보고 넘어갈 것 같고, 이게 지금 수업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기출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답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정행위 효력, 행정행위라는 파트, 뭐 행위 효력부터 해서 행정행위 종류, 그 다음에 뭐 하자, 뭐 등등 모든 파트를 다 묶으면은 굉장히 양이 많죠. 한 행정법이라는 어떤 과목의 한 3분의 1이 행정행위일 거예요. 그렇게 범위가 많고,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만큼 출제가 되는 그 문항의 비율도 높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행정행위 파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행정행위 4문제, 양에 비해서는 4문제 자체도 가장 많이 출제된 거예요. 행정쟁송, 심판이 한 문제, 소송이 3문제니까 행정소송이 3문제인 거에 비해서 가장 단일 파트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걸로 행정행위가 이제 4문제예요. 물론 행정행위를 단일 파트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파트로 쪼개가지고선 모든 게 행정행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자, 근데 행정행위가 어떻게 보면 행정법의 어떤 기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 파트가 출제도 많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난해한, 용어가 난해해서 그렇지 문제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 난이도 자체는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역대로 없어요. 그래서 행정행위 파트는 행정법의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 그런 용어들이 좀 어렵게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양이 많고 어렵지만은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공부 투자한 만큼 성적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죠.
자, 일단 불가증력이에요. 불가증력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 싸울 수 없을까요? 법원에서 이 처분 위법해, 이 처분 무효야, 뭐 이렇게 우리가 왜 싸우지 못해요? 법의 제소기간이라는, 그러니까 소송으로 따진다면 90일, 1년이라는 어떤 제소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효력을 다툴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못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기판력이라는 것은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짓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확정짓는 건 아니고 그냥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는 못한다, 이거 위법하다고 싸우지는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복기간이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지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송 여기서 만약에 위법이 확인이 되면, 위법을 해가지고서 그 처분이 취소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국가배상이라는 민사소송에서 국배에서 위법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이 행정소송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소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더라도 국가배상에서 위법한지를 주장할 수는 있죠. 위법을 주장하고 위법에 대한 어떤 판단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처분 자체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라고 하더라도 후소 이제 국가배상이라는 것에서 그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을 우리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게 되겠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대해서 본다. 자, 취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취소는 원래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네 라고 위법 부당함을 확인하면서 그 처분을 없애는 거. 그래서 소급적으로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가는 거. 자, 그런 것을 취소라고 하죠. 자, 따라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행정행위 취소 철회라는 거는 이때 취소는 직권 취소를 우리가 의미하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 따라서 이 취소라는 거는 어때요? 위법 부당한 처분이 대상이 되니까 부당한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취소는 원래 제가 소급해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익적인 처분이 많겠죠. 수익적인 처분은 갑자기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자라고 해가지고서 수익적인 것들을 다 뺏어간다면, 줬던 걸 뺀다면 뭔가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장래를 향해서 취소한다. 그래서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우리가 장래효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보면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법에서 중대한 공익이 목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은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적법하더라도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법한 처분을 처리하는 경우 당사자가 입게 될 그 불이익, 서로 비교형량,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자, 그래서 신뢰보호, 비례 원칙. 행정법은 이렇게 신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신뢰보호나 비례 원칙은 어떤 분야에도 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32번 부관에 대해서 볼게요. 자, 부관. 주된 의사에 덧붙이는 종된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시험에 정말 부관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때 거의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문.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관에서 부단만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부단만 똑 떼가지고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고, 그 외적으로는 다 우리가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답이 이런 거는 뭐 나머지를 몰라도 우리가 쉽게 고를 수가 있죠. 왜냐면 32번 틀렸네요. 뭐라고 돼 있죠?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부관은 독립하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법률효과 일부 배제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 중에 부단만이 독립쟁송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부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행정법에서 법치주의 국가 원리를 택하고 있는 행정법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조금 약간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것 같은데, 부관은 원래 재량행위에 붙이는 거고,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때에는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냐면 원래 재량이니까 안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나 안 해줄래 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가 이렇게 뭔가를 덧붙이면서 그래도 이거를 덧붙인다면 전체적으로 해줄게 라는 얘기에서, 원래 이게 없었다면 안 해줄 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행정청의 어떤 그 노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부관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나쁘다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그 좋은 거라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기속은 요건 뭔가 딱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안 해줘야 돼요. 뭔가를 덧붙이면서 얘가 이거 하면은 뭐 해줄게, 이거 안 하면은 안 해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속은. 따라서 기속은 원래 부관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였다면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자, 그런데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뭐예요? 기속이잖아요. 기속이 있는데 원래 안 되지만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라면, 원래 안 되지만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때는 부관을 붙일 수 있게끔 이제 행정기본법에 실어놨죠. 따라서 1번 문제, 32번에 1번 지문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좀 볼까요? 5번. 자, 5번 보면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라는 건 특허죠, 특허라는 건 재량행위예요. 따라서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4번 어려운 지문인데 수업 때 너무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뭐예요? 우리가 주행위가 있고 거기에 부관을 붙였죠. 자, 내가 이런 것처럼 도로 그 건물 건축 허가해 줄게. 그 대신 너 공원 기부 체납해라. 이렇게 부관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 공원을 기부 체납하면 건축 허가해 줄게, 또는 건축 허가 해줬으니까 공원 기부 체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부관을 붙였으면,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어떤 증여 행위가, 기부 체납은 국가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여죠. 증여 행위. 그러니까 사법상의 행위가 나오게 되겠죠. 사법상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것 때문에 나온 건 맞지만 판례는 이 두 개를, 요거와 이거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작용으로 봐라. 따라서 여기가 무효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취소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부관이 무효가 되면 부담의 이행인 사법상 행정행위,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별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한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판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좀 봤어요. 33번 인허가 의제에 관련된 거죠. 자, 인허가 의제라는 거는 우리 지금 행정법에서 가장 핫 이슈죠. 핫 이슈. 자, 뭐 교수님들이 야, 논문 주제로 너 인허가 의제 써봐라 뭐 이렇게 많이 추천할 정도로 핫 이슈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는 무조건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나올 예정의 문제였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주 그럼 다음에 이제 관련 이렇게 되는데,
자, 뭐예요? 여기다가 다 서류를 내면은 이제 주행정청이 여기 주행정청은 A라고 돼 있고 이제 그다음 관련이 B라고 돼 있죠. 이제 갑이 인허가 의제로 주에다가 A에다가 모든 서류를 내면은 A는 다 갖고 B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협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주 인허가를 주게 되죠. 주 인허가를 주게 되면 그러면은 관련 인허가도 의제되는 거예요. 의제되는 거. 그래서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당연히 이제 관련 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협의를 응해서는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협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와 관련이 다 인허가가 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협의는 내부적인 절차고 협의를 한 후에 이제 주 산지 전용 건축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인허가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관련 산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협의가 되면 좀 약간 말장난이죠. 근데 뭐 조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이 이제 행정기본법 25조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관련 인허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협의가 되면은 인허가가 된 것이 아니라 협의가 된 후에 건축 허가가 나오면은 산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4번.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이제 한 30 우리가 순서대로 계약법 이게 민법부터 쭉 풀어 나간다면 이제 한 30문제 넘게 풀었잖아요. 30문제가 넘게 막 풀고 있으면은 한 반 정도 푼 거예요, 여러분들. 뭐 75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머리가 약간 좀 멍해지면서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좀 치사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3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행정청이 이제 어디서나 민원제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구팩스 제도기도 하고 뭐 사무관리론에도 나오고 행정 절차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이제 행정법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얘기인데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접수할 수 있게 해요. 다른 행정청에 어디서나 민원제도니까 어디나 뭐 우리가 대학 졸업장 같은 경우 물론 이 뭐 동사무소 가가지고선 졸업장 이렇게 받기도 하고 물론 대학교가 사립학교면은 뭐 행정청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가가지고서 관련된 그 소관 관할을 갖고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한 어떤 접수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이 행정청이 지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거죠. 민원인 그러니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좀 치사하게 바꿔놓은 거죠. 바꿔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4번이에요. 답은. 자, 옳은 것은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은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협조를 통해서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 아무튼 직권으로 정정했다. 그러면 통지해줘야죠. 행정청은 통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처분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처분의 이유 제시의 어떤 예외 면제 사유예요. 그래서 처분의 이유 제시의 면제 사유는 뭐 우리가 신명긴 이렇게 외우는데 신청 그대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순 명백한 처분으로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판단 하거나 아니면은 긴급한 경우 자 이럴 때는 이유 제시의 예외 면제 사유가 되죠. 자 넘어가셔서 5번 필요한 처분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 성질에 현저히 곤란하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처분 기준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죠. 처분 기준에 공표 의무가 있는데 그거의 예외가 성공 뭐 이렇게 외거든요. 그래서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 아니면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원칙과 예외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어차피 행정절차법은 지금 행정절차법에 해당되는 파트 문제였는데 행정절차법은 2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는 좀 정확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번이죠. 자, 비공개 사유라고 하면서 외웠어요. 비공개 사유. 중국 제공 사법 영특 뭐 이렇게 외웠죠. 중국 제공 사법 영특.
자,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자,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공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뭐 아니면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서 비공개로 규정했다. 그 다음에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 자, 특정인에게 우리가 이익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비공개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제3자와 관련되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통지를 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교부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4번 교부 항상 정보 공개는 정보 공개 방법도 정보 공개 청구인이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지정된 방법으로 공개를 해줘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 말로도 가능해요. 자, 청문이죠. 행정절차법이 또 나오죠. 자, 청문 주재자 이렇게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처분이면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죠. 물론 그 주재자 중에 대표 주재자는 별도로 정해야 되지만 아무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신청했을 때 이제 청문 주재자가 판단을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문은 직권조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한에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한 사실 외적으로도 이제 주재자가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순수한 어떤 법조문에 관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질서위반의 규제법, 과태료죠. 과태료 재판은 검사 명령으로 집행을 하게 돼요. 자, 과태료 원래 이게 이 과태료라는 것은 원래 애초에 출생 자체가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것이 이게 집행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집행력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집행이라는 거는 야, 너 돈 안 내면 내가 가져올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력을 갖게 되는데 비용을 정하는 재판이나 아니면 이렇게 과태료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집행력을 가져요. 그게 그대로 이제 질서위반의 규제법의 과태료 재판으로 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돈에 관련된 거니까 검사 명령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서위반 행위가 다수가 있을 때는 각자 한 것으로 봐요. 각자 한 것으로 보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는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 신분 없는 자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면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거 뭐 단순한 법조문이에요. 질서위반의 규제법도 역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2차와 직결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조문을 좀 외우셔야 되고 뭐 법조문 같은 거에 뭐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법조문을 뭐 꼬아서 냈다 뭔가 치사하게 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38번이나 뒤에 뭐 변상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진짜 단순한 어떤 개념을 묻는 거 이렇게 나왔었죠. 자, 38번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력을 행사하는 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력을 행사하는 거 직접 강제다 이렇게 돼 있고 의무 이행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실력을 행사하는 거 그거는 즉시 강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거 역시 제가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 개념 위주로 좀 나온다. 그리고 이거 두 개의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해 놔야 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 기출에서도 자꾸 이거 개념 갖고 두 개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니까 제가 비교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비교도 말장난도 아닌 그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실력 행사하는 거 직접 강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역시 손실, 그러니까 구제 파트에서 손해 전부 파트라고 하죠. 국가배상 한 문제 나오고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하고 좀 이렇게 엮이는 거니까 그 토지보상법이 맨 마지막에 하나 나온 거지 손실보상의 이론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자, 우리 역대 기출에 손실보상의 이론적인 내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이론적인 내용을 깊게 파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해도 최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는 거니까. 그죠? 최초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손실보상의 법조문과 거기에 따른 어떤 단순한 이론 그 정도만 보시는 거지 손실보상을 너무 깊게 공부하시는 필요는 없고 토지보상법은 뭐 맨 마지막 문제긴 하지만 토지보상법은 역시 조문 위주로 나왔죠. 그래서 그 조문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같은 경우도 어려운 판례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는 좀 지엽적인 그런 판례들이 막 툭툭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은 국가배상은 그냥 기초 이론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문제는 더더욱이 쉬웠죠. 뭐 3번 같이 국가배상법에 면책 조항이 없다 이런 것들은 좀 고급 그런 지문이긴 하지만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두고 있지 않다 이거 오늘 옳다는 거 알 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요. 조리 역시 우리가 보충적이지만 법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하고요. 직무행위는 정말 순수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그런 작용, 국고작용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포함되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뭐 이런 것들 좀 고급 지문들이 있는데 진짜 쉬운 부분에서 정답이 툭 하고 나왔네요. 자, 경과실이 있으면 어때요? 경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에 구상할 수 없죠. 경과실은 그 경과실까지 공무원에게 다 구상하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공무원이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일 때는 구상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경과실일 때는 국가 책임으로 보고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되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영조물 책임은 당연히 그냥 자신의 적법한 권한에 기한 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기출 나왔던 그런 질문 그대로 또 다시 반복해서 나왔네요. 자, 40번이요. 건축허가 신청에 관해서 을은 거부 처분을 했는데 자,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거부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된대요. 자, 우리가 무효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우리가 이거 행정심판법이죠. 자, 행정심판과 소송이 섞여져 있는 문제예요. 심판은 이제 한 문제가 딱 나왔고 요까지 보면 뭐 1.5문제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거부처분이 나오면 무조건 그게 무효사면 무조건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 입장에서는 무효인지 취소인지의 구분이라는 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면은 이제 무효이고 중대하거나 아니면은 명백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취소 사유인데 자, 위법성의 정도가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 건지 아니면 그냥 취소 사유에 위법한 건지 국민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아무튼 나는 아무튼 열받네 하고 불복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따라서 무효 사유라고 해서 반드시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심판에서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원래 무효는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취소 소송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무효 사유이지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렇다면은 취소 소송의 어떤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제기해야 돼요. 자, 따라서 보면은 자, 거부 처분은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의무 이행 심판 거부 처분이니까 무효 사유라고 하더라도 의무 이행 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법해 이거 네가 잘못했어 라는 증명 항상 증명 책임은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증명 책임은 당연히 갑에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무효는 우리가 취소 소송 사정 판결을 준용되지 않는다. 제가 항상 정기 강사 막 이렇게 외웠어요. 정기 강사 사의 사정 판결 자 준용되고 있지 않죠.
자,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사유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은 그때도 아무튼 취소소송이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요건은 다 갖춰야 돼요. 따라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죠. 자, 넘어가셔서 41번이요. 자, 집행정지, 두 문자를 따서 외우자고 했고요. 제3자, 처소 변경,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외우자고 했고, 근데, 사실 부작위 위법 사긴 소송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또는 집행의 속행, 이런 것들을 정지해야 되는데, 부작위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정지시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정지 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가만히 있어요? 그럼 더 부작위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정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처분이 가분적이다. 항상 일부 가능해요. 일부 취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집행정지도 가능하고, 자, 일부 이런 것들 다 판례로 일부도 가능하다. 각 굵직굵직한 전원합의체 판례로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다 가능하니까 시험 문제로 일부도 가능하다. 무조건 맞는 지문. 일부면 안 된다. 그거 안 틀린 지문.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허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자, 기억 디귿이 맞는 지문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자,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심판법상이죠. 누누이 강조했지만 직접처분의 대상은 처분 명령 재결이죠. 처분을 명하는 재결. 그럼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이죠. 자,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인용이 된다면 취소 재결이라는, 그러면 거부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처분을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재결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의무, 자기가 그거에 따른 어떤 재처분까지 요구를 하고 원한다면 그때는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해야죠. 자, 거부가 잘못된 거니까 신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그냥 거부처분을 취소할 뿐이에요. 물론 거부처분이 취소됐다라고 한다면 신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했는데 거부가 취소되면 신청한 상태니까 그 신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심판위원회가 하는 거는 그냥 처분을 취소할 뿐이에요. 처분을 취소할 뿐이니까 당연히 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일 때는 그때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두 개가 오히려 바꿔서 나왔죠. 그래서 둘 다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경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4번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한다. 그럼 청구인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결정이든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이요. 43번. 이제 유리하게 변경된 변경 처분에 대해서, 변경 처분에 대해서 소의 대상이 뭐로 삼아야 될 것이냐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판례에서 거기다가 나아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 특례라는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라는 두 문제를 엮었다고 해야 되나? 뽕짝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제예요. 문제가 나왔죠. 사실 요거 자체만, 그러니까 소의 대상이나 요거 자체만도 어려운 판례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특례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논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걸 두 개를 엮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어떤 판례 내용에서 또 한참은 더 나가서 문제를 낸 거. 그래서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내기보다는 이렇게 이쪽으로만 낸다거나 이쪽으로만 낸다거나 하기는 했는데 두 개를 다시 엮어서 냈기 때문에 좀 이 문제는 43번은 좀 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이 부분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파이널 특강이나 이런 쪽에서도 강조는 했어요. 강조는 하고 이 소의 대상을 삼는 거를 강조했는데 이거를 제소기간까지 엮어가지고 내는 특례까지 엮어가지고 내는 그런 하나 더 꼬아서 내는 그런 난이도를 보였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아마 43번 자체는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일단 과징금이라는 거를 뭐 판례의 표현대로 우리가 당초 처분, 참 옛날 표현인데 이런 판례의 표현이 이러니까 당초 처분이라 하면 그게 이제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변경된, 유리하게 변경된 이제 변경 처분, 그래서 유리하게 변경된 변경 처분이라고 했을 때 이 7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원래 이 1,000만 원이라는 그 범위 안에 700만 원이 포함된 거잖아요, 지금. 이 700만 원, 여기가 3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은 7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이 부분이 이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대상이 되고 이게 소송의 대상이라면은 이제 소송의 날짜, 제소기간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행정심판을 제기했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행정소송법에 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재결서 정본이 도달했을 때, 송달되었을 때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한다라고 제소기간 특례를, 심판을 제기했을 때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 당초 처분 중에 변경된 부분, 그래서 원래 2월 5일에 1,000만 원의 처분을 했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으로 감액된 2월 5일자 과징금 부과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이 언제 송달됐나요? 24년 4월 24일에 재결서 정본이 송달됐죠. 그러면은 제소기간 특례로 24년 4월 24일이 이제 기산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 판례의 제소기간 특례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문제를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44번. 뭐 공무원 우리가 요번 시험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내후년에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강론의 출제 비율이 뭐 작년하고 똑같게 7문제가 나온 거는 맞아요. 이때 그 7문제에는 이제 토지 보상까지, 토지 수용에 따른 어떤 보상까지, 그러니까 손실 보상에 해당되는 파트긴 하지만 거기서 배우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를 이제 강론으로 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 7문제가 나왔는데 뭐 재정이니 환류니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구석에 있는 그런 법들, 행정법이라고 하지만 행정법이 몇천 개가 되는 그 행정법 중에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다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서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오면 틀립시다, 그냥 제낍시다, 막 이렇게 제가 강사인데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다행히 공무원법에서 하나 나왔죠.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최종 파이널이나 이럴 때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뭐 그래도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럼 뭐 불신검문 쪽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좀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뭐 곡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법은 두 개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곡물 파트에서 2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곡물 파트에서 2문제.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토지 보상 파트에서 1문제. 그리고 뭐가 나왔을까요? 공무원. 자, 그 다음에, 그쵸. 행정조직. 제일 앞에 있는 조직에서 1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것들도 어딜 보냐면, 조직도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서도 그냥 위임과 내부 위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서도
진짜 기출로 많이 됐던 뭐 직위해전 해제나 아니면 뭐 당연퇴직 발령에 대한 항고 대상, 이거는 그냥 사실통지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직위해제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는 퇴직급여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하게 계속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을 조합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강론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대비할 때 제대로 대비한다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하는데 다행히 이 짧게 한 과정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지문으로만 출제가 됐어요. 자, 사실 요즘의 추세는 강론 부분을 잘 많이는 안 내는 추세죠. 이제 다른 법, 물론 공무원 같은 경우, 뭐 구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론이 시험 범위기도 아니기도 하지만은 안 내는 추세고,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만 좀 제대로 반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년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좀 이상한 구석에서 한 적어도 2문제, 많을 때는 진짜 3문제까지도 이상한 데서 내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문제는 과감하게, 만약에 내년에 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석구석까지 공부하려면은 그러면 1년 만에도 못해요. 뭐 2, 3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뭐 44번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국가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판례 표현, 이 표현. 자, 적어도 여러분들 뭐 수업하면서 이제 뭐 파이널 때,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 기출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풀 때 한 3-4번은 봤을 거예요. 3-4번이래요. 진짜 뭐 진짜 한 30번 가깝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를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과 대리, 그 다음 위임에서 내부 위임과 그 다음에 내부 위임과 그냥 위임,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자체에 나오는 이 기관 위임. 자, 이것도 흔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위주로 지문 위주로 출제가 됐죠. 자, 보면은 뭐 43번. 자, 위임 자체는 권한을 아예 이전하는 거고,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설명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틀렸죠. 자, 기관 위임 사본 같은 경우를 재위임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할 때에는 뭐예요? 그 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은 권한 일부만 가능하지 권한의 전부에 대한 위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임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권한 일부에서 인정된다. 이건 당연히 3번이 맞겠죠. 자, 뭐 나머지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46번 지자체 지방자치법에서 그래도 조금 46번 같은 경우는 좀 틀리라고 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본다면 주민투표 회부권이라는 거는, 주민투표를 회부하는 건 이건 지자체장의 권한이죠. 지자체장의 권한. 그러니까 뭐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뭐 이런 거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걸 다 외워야지 뭐 이런다기보다는 당연히 이런 건 주민투표 회부권은 지방자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 쪽이 좀, 지방자치단체 장 쪽이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거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신검문. 자,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를 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법조문 안 본다고 해서 모를까요? 흉기 갖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흉기 갖고 있는지 조사를 못하면은 뭐 경찰관은 그냥 다 죽으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찰관 임의동행인데 의사에 반환한 답변을 막 강요하거나 뭐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 넘어가셨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아무런 그런 책임이 없다면은 이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근데 본인에게도 뭔가 발생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손실 보상을 해주면 되죠. 자, 이건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렇게 손실 보상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공물이죠.
공공용물, 도로 같은 거예요. 도로를 일반 사용한다. 뭐 우리가 특허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돈 받으면 우리가 그 도로 그러면 밖에 집 안에만 그냥 살아야겠네요. 밖에 나가가지고서 도로를 받는 순간 막 돈 내고 뭐 그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공물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을 이렇게 뭐 우리가 공물에 대한 일반 사용권을 막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진 않아요. 자, 이때 공물이라는 거는 공공용물과 공용물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공용물 같은 거, 행정관청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사용권을 막 무한정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 관청에 들어가서 막 다들 샤워하고 머리 감고 막 누워서 자고 막 이런 거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반 사용권 인정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자, 1번, 2번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이라는 그런 한정된 제한된 그 상황에서 1번, 2번 지문을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냥 워낙 3번 같이 좀 쉬운 그런 지문이 답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 48번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답을 고르는 데는 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해요. 자, 공영 폐지 CO 취득이 된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항상 주장하는 자 이 CO 취득 나 이 땅 이제 내 거 됐어 나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거 그냥 증명 책임은 항상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자 이거 하도 요즘에 공무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거죠. 이거 뭐예요? 점용 허가권은 자 채권이라고 했죠. 채권 물권 아니에요. 채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관세자 뭐 사용허가를 할 수 특별한 제한 없이 제한은 있죠. 그래서 사용허가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넘어가셔서 49번 단순한 기본 개념이에요. 변상금이죠, 변상금. 이렇게 국유재산을 아무런 이제 사용허가나 대부 계약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점유해가지고서 무단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사용금액에 해당되는 거에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게 되고 그 변상금 부과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강조하면서 외웠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상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토지수용법이에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이죠.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사업 인정이요. 사업 인정도 당연히 처분에 해당되고 사업 인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는 사업 인정 고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그 고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수용 재결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사업 인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수용 재결이라는 건 재결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심판 재결로 많이 오해한다. 그러지 마세요. 기본 이론 때부터 말했어요. 그죠? 기본 이론 때 한번 말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여러분들 안 틀리시더라고요. 수용 재결은 뭐예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건 수혈해라 라는 결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결이라는 게 결정이거든요.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의 성격이죠. 원처분의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리고, 자, 수용재결 효과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는 거 그냥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50번까지 풀이는 했어요. 이제 한번 풀이는 했는데, 뭐 이게 그럼 사실 이걸 제대로 풀이하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수업을 해야 되죠. 뭐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서 이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좀 정답이나 아니면 주요 지문 위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뭐 실제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하나 사실관계나 판례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나 그 전후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지 더 정확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실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좀 빠르게 어떤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간보기 위주의 어떤 영상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시험 수업 총평은 저는 그렇게 썼어요. 기존에 공부했던 그런 방식의 수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올해 시험이 뭔가 특이한 방향의 전환이 있었던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2차와 항상 연계를 해가지고서 2차와 공통되는 파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깊은 이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손실보상이나 국가배상이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에서 너무
깊은 이론은 하지 마시되 행정행위 쪽은 그래도 좀 깊게 공부를 해서 거기는 좀 많이 맞추셔야죠. 제가 출제는 좀 깊은 난이도로 안 된다라고 했지만 행정행위는 깊은 난이도로 안 된다라고 했지만 워낙 행정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공부를 열심히 좀 깊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론 파트는 지금 오늘 출제가 됐던 그 6개의 파트 외에도 올해 출제가 된 6개의 파트 외에도 출제가 간혹 나와요. 출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버리세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챙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기간 내에 빠른 내에 동착격 이런 거 못해요. 빨리빨리 자격증은 빨리빨리 따가지고서 돈 벌어야지 수험 시장에 묶여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파트는 버리고 지금 딱 올해 출제됐던 이 6개 파트, 자, 그 정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은 조금 양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12회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는 1차 관문일 뿐이에요. 2차에 합격을 하셨으면 너무 그 좋은 기분을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2차에 더 전념을 하셔가지고서 4개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최종적인 합격까지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